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클래식 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별로 안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클래식 별로 안 좋아했던 분들도 좋아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제는 아는 만큼 들리는 나의 첫 클래식 수업. 권태영 지음 빅피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재밌고 좋은 그림 많은 이 책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그가 없었다면 세계의 명곡들이 탄생했을까? 이 사진을 보면서 누군지 바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워낙 많이 본 익숙한 이 그림, 이 인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 관한 글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바로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웅장하고 거대하며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로크란 포르투갈어인 바로코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진주를 의미합니다. 찌그러졌다니 좋은 의미로 들리지는 않죠? 이는 바로 이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고전 양식을 깨고 풍부하지만 과장되고 장식이 많아 불균형한 양식으로 보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크 시대는 불쑥 찾아온 게 아닙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코페르니쿠스의 출현과 사상가 데카르트와 로크의 인간 존재에 대한 재발견, 카톨릭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 그리고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은 넓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죠. 예술가들 또한 서로 활발히 문화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크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목소리와 종교 중심으로 형성된 음악에서 벗어나 기악 음악과 오페라와 같은 세속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음악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인처럼 특정 귀족이나 교회를 위해 일해야 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 안에서도 음악가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시대를 대표하는가 하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막을 내린 시점을 바흐가 서거한 해인 1750년으로 잡습니다. 그만큼 그는 후대 음악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 유능한 음악가의 안목이 아니었다면 그의 음악은 영원히 묻힐 뻔했답니다. 과연 그의 음악이 발견된 데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현 시대에 비유하자면 바흐는 교회 음악의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독일에만 거주하며 열심히 일한 직장인이었죠. 동시대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길 좋아하던 사업가 핸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답니다. 바흐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예배 음악을 작곡하면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끄는 음악 감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작곡한 대부분의 악곡이 교회 칸타타와 같은 종교 음악이었죠. 음악 창작에 대한 열망도 높고 신앙심이 깊었던 바흐의 직업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흐가 1723년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에 정착한 뒤에는 음악 감독으로 27년이나 일했으니 말이에요. 또 그의 신앙심은 악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악보의 앞장에는
예수여 도움을 주소서라는 라틴어의 앞글자를 따서 JJ라는 약어를 썼고, 악보의 맨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의 앞글자를 따서 INJ라는 약어를 쓰곤 했죠. 혹시 독일에서 교회 음악가로 평생을 산 바흐의 인생이 다소 지루해 보이나요? 첫 번째 아내와는 7명의 자녀, 첫 아내의 사별 후 두 번째 아내와 13명의 자녀, 총 20명의 자녀를 둔 바흐였기에 아마 삶이 그리 지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흐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답게 종교와 관련 없는 세속 음악도 많이 창작했습니다. 특히 성악 중심의 창작이 주류였던 이전 시대와 달리 바흐는 악기 중심의 수많은 기악곡을 창작했죠. 또 여행을 다니진 않았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양식을 받아들여 음악에 녹여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바로 관현악 모음곡 3번, 바하 작품 번호 1068입니다. 제목이 낯설다고요? 사실 이 곡의 이 악장이 바로 쥐선상의 아리아로 익히 알려진 곡으로,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은 후대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독주를 위해 편곡한 버전의 이름입니다.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음역을 연주하는 줄인 쥐선만 활용하여 연주하도록 편곡됐기에 제목에 쥐선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관현악 모음곡은 바흐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한 음악의 양상을 반영한 만큼 루이 14세 시대의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이 악장을 들을 때면 마치 예쁜 찻잔에 담긴 차를 우아하게 음미하며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흐의 연주 중 가장 추천하는 버전은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의 연주인데요. 실제 바로크 시대에 사용된 악기와 주법을 사용하여 연주했기 때문에 시간 여행을 하며 연주를 감상하는 기분이 듭니다. 바흐는 바로크 이후 고전주의 시대에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아마 바흐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후대에 많은 명곡이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흐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기여했기에 이렇게나 칭송받는 걸까요? 그가 기여한 음악적 기법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의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보통 한 명이 멜로디를 부르면 다른 한 명은 쉬거나 멜로디에 어울리는 간단한 화음 혹은 애드립을 곁들여 부를 것입니다. 주요 멜로디가 더 돋보이도록 장식하는 역할로 말이죠.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멜로디를 부르는데 또 다른 사람이 멜로디를 얹어 부른다고 생각해 볼까요?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멜로디가 모여 조화로운 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흐가 이 어려운 작업을 해냅니다. 두 멜로디가 함께 연주되면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대위법이라는 기법을 정립한 것이죠. 철저히 수학적이고 화성적인 계산을 통해 대위법을 정립하고 이를 악곡에 많이 적용한 것입니다. 대위법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대의 바이올린이 서로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면서도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죠. 특히 이 악장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활용해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듯이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어내는 게 일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흐의 진가를 동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흐는 독일을 벗어나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곡을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대위법이나 푸가와 같이 바흐가 정립한 체계를 복잡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바흐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가 죽은 후 생계가 어려워진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악보를 싼 값에 팔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그렇게 100년이나 묻혔던 바흐의 음악을 세상에 알린 위대한 음악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입니다. 이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던 맨델스존은 15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로부터 바흐의 마태 순환곡 악보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바흐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죠. 맨델스존은 지나치게 긴 종교적인 곡을 공연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흐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려와 달리 공연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강한 감동이 밀려오는 음악에 열광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맨델스존은 바흐의 사라진 악보를 찾아내 알리거나 그의 음악을 홍보하는 데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만약 맨델스존의 안목으로 인해 바흐가 발견되지 못했다면 음악의 미래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바이올린계의 성경책이라고 불리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파르티타 2번 5악장 샤콘느입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시절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가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연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주회장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연주에 흠뻑 몰입할 수밖에 없었죠. 바흐가 이 곡을 만든 계기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720년 바흐가 한 대공을 수행하기 위한 독일의 카를스바트 지역을 여행하던 중 그의 첫 번째 아내 마리아 바르바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건강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바흐는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바흐는 이 깊고 복잡한 감정을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단순히 슬픈 감정을 압축해 표현하는 것을 뛰어넘어 찬송가를 바탕으로 한 변주곡인 파르티타 내의 한 악장으로 승화함으로써 음악의 영적인 힘까지 담아내었죠. 그렇게 샤콘느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약 15분 정도 길이의 샤콘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처절하면서도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는 듯한 첫 단조 부분을 지나 슬며시 시작되는 신성한 장조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단조 부분으로 끝을 맺지요. 개인적으로 샤콘느를 수없이 자주 들었는데요. 특히 정경화의 연주는 듣는 내내 숨이 벅찰 정도였습니다. 특히 7분 정도가 지나 시작되는 장조 부분에서는 커다란 성당에서 은은히 빛나는 촛불,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높고 커다란 성당의 천장,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르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아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참회하는 듯한 바흐의 감정이 오롯이 가슴으로 전달되었지요. 이를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 딱 하나 내놓을 음악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흐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흐의 걸작이 바이올린 곡이라는 겁니다. 파르티타 2번 샤콘느 말이죠. 파르티타 2번 샤콘느,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님이 강추하셨군요. 아무튼 바흐의 음악은 이처럼 수많은 음악가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바흐의 음악을 발굴했던 맨델스존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브람스 등 수많은 음악가에게 영감을 주었죠. 구조적이면서 정밀한 음악적 균형이 듣는 이로 하여금 왠지 모를 편안함을 줍니다. 그의 음악이 현재까지 닿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천하는 곡은 이탈리아 협주곡 3악장. 바흐가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 비발디의 협주곡 양식을 받아 피아노 독주곡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특히 3악장의 경쾌함과 통통 튀는 리듬은 금방 하루의 기분을 끌어올린답니다. 그 다음 골든베르크 변주곡.
총 30개의 변주로 전체 길이가 약 50분에 달하는 긴 곡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들어보고 이후에는 마음에 드는 변주를 골라 듣거나 순서대로 음미하며 찬찬히 감상해 보세요. 전 웅장한 성당에서 연주하는 이 곡을 직접 감상해 보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마지막 토카타와 푸가 작품 번호 565번. 전문 오르가니스트였던 바흐인 만큼 그의 오르간을 안 들어볼 수는 없겠죠? 이 곡은 도입부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웅장한 오르간의 화음과 선율이 끝없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단숨에 청중들을 매료시키죠. 네. 그렇군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제가 바흐편 읽고 그 다음 앞에서도 언급한 핸델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고 아주 유익하답니다. 핸델뿐만 아니겠어요. 유명한 음악가들 많이 나와 있는 이 책,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라흐마니노프, 또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파가니니 등등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또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잘 몰랐던 작곡가의 세계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이 음악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미있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면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